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역바연이 선정한 12월의 인물은 민주화운동가 개훈제 님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 생각에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이 개훈제라는 이름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일제시대에는 일제에 맞서서 저항을 했고, 그 다음에 이후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저항을 했었던, 말 그대로 평생 직업이 저항인이셨던 그런 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개훈제님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훈제님은 1921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일제시대였죠. 이분이 자라나시면서 신성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신성중학교는 민족학교였고요. 이 학교를 다니면서 민족의식을 키우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학교를 다니다가 무슨 일을 목격하게 되냐면, 학교 선생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일제에게 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개훈제님은 마음속에 엄청난 반감을 갖게 됩니다. 일제에 대한 반감이었죠. 그런데 이 개훈제님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보다도 바로 이 저항하지 않고 일본에 순응하는 일부 한국인들의 모습 때문에 개훈제님은 더 괴롭고 속상했습니다. 이런 선배가 있었대요. 학교 선배 중에 하나가 개훈제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조선민족이 살아나갈 길은 일본 사람들 말대로 황국신민화 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일본 사람처럼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선배를 보고 개훈제님은 크게 반감을 갖게 되고 오히려 더 일제에 저항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3년에 보성전문학교 법과에 입학해서 학창시절을 보내던 중에 학병 징집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징집을 당해야 되는데 이때 개훈제님은 징집을 거부하고 떠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당시 20대의 개훈제님은 상하이 임시정부를 찾아서 떠나다가 신의주에서 체포를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징용을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강제노역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징용에 끌려갔더니만 이 끌려와 있는 사람들 중에 과거 비밀결사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접촉하면서 또 다른 비밀결사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꾀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광복 이후 이제 미군정 시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때 당시 개훈제님은 서울대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 서울대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학생운동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개훈제님이 만든 학생운동 단체가 있었어요. 이북학생총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 단체를 개훈제님이 직접 조직하고 운영을 하고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당시 이 단체와 개훈제님의 학생운동은 당시에는 우익 활동이었어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우익 학생 활동을 하면서 미군정 시기 학생운동의 중심인물로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48년이 되었고요. 1948년에 48년 초부터 우리나라가 분단의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유엔 소총회에서 총선거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시행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자, 이 총선거가 이대로 진행이 되면 남북 분단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때 위기의식을 느낀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 협상을 시도하죠. 그래서 평양을 방문하는데 이 남북 협상파가 평양을 방문할 때 개훈제 님도 함께 평양을 이 일행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청년으로서 학생운동의 어떤 그 중심 인물로서 함께 참여를 해서 평양을 방문을 했었던 건데 그런데 이 남북 협상 이후에도 결국에는 남북이 분단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1950년으로 가게 되는데요. 1950년이 되었을 때 개훈제님은 심각한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이때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큰 중한 병을 이렇게 앓게 되고요. 9년간의 긴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폐의 일부를 크게 도려내는 대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폐 한쪽을 완전히 크게 도려냈기 때문에 이후 약간 몸도 구부정해지시고 걸음도 좀 불편해지시는, 모양이 불편해지시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이후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요. 9년 만에 복귀를 하세요. 59년에 다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복귀를 하셨는데, 그리고 60년이 되잖아요. 60년, 당시 이승만 정권 시대였고요. 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던 그 혁명에 개훈제님도 참여를 하셨고, 이 4.19 혁명 이후 개훈제님은 이제 이 사회에서 뭐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애를 쓰시고, 그 다음에 학생운동을 조직화하고 지원하는 이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추진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5.16 군사정변이 1961년에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박정희 정권 시대에도 개훈제님은 끊임없이 저항을 해 나가게 됩니다. 한일협정 반대운동도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반대운동도 전개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삼선계엄 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 개훈제님이 이런 활동을 쭉 하는 과정에 함께 길을 걷는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장준하입니다. 이 장준하는요, 개훈제와 신성중학교 선후배 사이예요. 장준하가 선배입니다. 개훈제의 몇 년 선배인데, 이 두 분은 정의롭고 뜻이 맞았기 때문에 함께 이 저항운동을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같이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삼선계엄 반대 투쟁위원회를 만들고, 장준하가 삼선계엄 반대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박정희 정권과 정면 대결, 정면 맞설 때 이 삼선계엄 반대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강령을 만들고 했었던 인물이 바로 개훈제입니다. 이 두 분이 박정희 정권에 내내 맞서 싸워 나갔죠. 그리고 이 장준하와 개훈제, 이 두 인물을 눈여겨보고 지지했던 또 한 분이 함석헌입니다. 민중운동가 함석헌. 당시 유신 정권에 또 맞서서 싸우시잖아요. 이 함석헌 선생이 CR의 소리라는 잡지를 만들고, 여기에 개훈제가 편집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계속 글을 남겨요. 그러다가 75년에 장준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권한을 초헌법적으로 만드는 유신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때 장준하, 개훈제 또 활동을 합니다. 유신철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개훈제는 서울 전역을 다니면서 직접 수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냅니다. 이 유신철폐 100만인 서명운동 당시 열흘 만에 30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그런 맹렬한 활동을 전개했어요. 또 하나, 개헌청원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장준하가 이 박정희 정권에 끊임없이 맞서 싸우는데, 이 과정에서 장준하가 구속됐다 풀려났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75년에 장준하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문사를 당했어요. 당시 정부는 이거 실족사다, 떨어져 죽은 거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장준하의 죽음 앞에 개훈제는 엄청나게 슬퍼해요. 팔이 한쪽 떨어져 나간 것 같다라며 슬퍼했고요. 또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형의 이름으로 마음먹고 이루지 못한 것들을 내가 완성시켜 나아가겠다라며 다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죠. 이렇게 개훈제는 크게 슬퍼하고 새롭게 마음을 장준하의 죽음 앞에서 다지게 됩니다. 개훈제도 체포를 당해요. 75년을 기점으로 이 70년대 후반 2번 구속을 당합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감이 되게 되는데요. 당시 CR의 소리 잡지를 통해서 계속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고 유신헌법을 비판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에게 개훈제는 눈엣 가시였죠. 그래서 체포를 하고 병보석으로 풀어줬다가 또다시 체포해서 징역 2년형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사를 당하고, 서울에 곧 봄이 오나 했는데 12.12 군사 쿠데타로 신군부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신군부 등장하면서 개훈제님은 또 신군부에게 탄압을 받게 됩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거에 연루가 되어서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도피 생활 중에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숨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또 개훈제님이 많이 아프니까 입원을 시켜서 또 도피를 돕기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하다가 80년대 내내 이제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투쟁을 하게 됩니다.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즉 민통연이라는 단체 부의장으로서 민중운동, 민주화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개훈제님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많은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화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미문화원 점거를 하는 그 학생의 저항이 있었을 때 거기 직접 또 식량을 사들고 방문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청년들을 또 위령제나 또 영결식에 직접 참여를 하고 이걸 주최하는 그러한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조사에 또 직접 나서는 활동을 하셨던 분이 개훈제님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뭐 연로하신 몸이기도 하지만 또 수술 때문에 불편하신 쇠약한 몸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위를 다 챙겨 참여하시다가 백골단에 맞아가지고 입원을 하시는 일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87년 6월이 다가오죠.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에서 중심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운동을 하고 60 국민대회를 추진하던 중 체포가 돼서 또 수감이 되십니다. 근데 워낙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갇혀 계셨어요. 병원에서 수감 생활을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6월 항쟁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6월 항쟁의 성공 이후 수감 생활에서 풀려나신 그날 바로 이한열 영결식에 참여를 직접 해서 또 그 행진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의 성공 이후 개훈제님은 이제 87년 12월에 치러질 선거에서 양김,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을 하십니다. 간곡하게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렬하게 주장하고 또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단일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후보 단일화는 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개훈제님이 걱정했던 대로 어부지리 노태우의 당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게 되었을 때 개훈제님은 노태우 정권에도 맞서서 끊임없이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이 개훈제님은요, 당시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정할 수 없는 지도자가 이끄는 국가에서 어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절 많은 청년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민주청년들의 죽음 속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영결식에 항상 참여하고 연설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이 개훈제님은 어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젊은 학생들이 죽어나가는구나, 이렇게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9년 결국 평생 괴롭혔던 그 폐질환으로 인해서 삶을 마감하시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두고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독재, 불합리, 강압적 통치의 불의에 맞서서 싸워오셨던 저항인 개훈제님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되짚어봤습니다.